그날 이걸 어떻게 아파트 버려? 경비실에서 벌어진 일은 나한테 왜 제 이래?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인생을 송두리째 이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버려? 사람들은 저를 나한테 왜 손버릇 이래? 나쁜 도둑년이라는 낙인을 찍고 차가운 눈초리로 이걸 어떻게 몰아붙였죠. 버려? 하지만 진짜로 나한테 왜 무서운 이래? 건 10년 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의 서늘한 이걸 어떻게 침묵과 버려? 편견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박사모의 추악한 이걸 어떻게 진실이 버려? 제 낡은 일지 속에서 나한테 왜 이래? 실마리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그토록 귀하다던 이걸 명품 어떻게 시계는 버려? 왜 하필 쓰레기 나한테 왜 분리수거장 이래? 바닥에서 발견된 걸까요? 새벽 5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짙은 남색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경비실 의자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은 무릎을 천천히 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기분 나쁜 통증이 전해졌지만 저는 익숙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비실 유리창에는 초라한 노년의 여성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의 경비복은 어깨가 조금 넓었고 소매 끝은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경비복의 구겨진 부분을 펴며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이 옷은 이제 저의 유일한 갑옷이자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자 차가운 나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단지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니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제 콧속을 찌르며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게 숙여 단지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쓰레기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고요한 단지 안의 나지막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이 손은 분필 가루를 묻히며 아이들의 꿈을 칠판에 적어 내려가던 손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단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냈던 자부심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오랜 병수발과 그 뒤에 남은 빚잔치는 제 평생의 퇴직금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백삼동 화단 옆에 핀 작은 맹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 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마치 예전 교실 창가에서 울던 제자의 눈망울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명수가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다시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외동아들의 결혼식이 이제 겨우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세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경비 일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리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부녀회장인 박사모가 차에서 내리며 화려한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빛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제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코를 찡긋거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줌마,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이 왜 이리 지저분해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저는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박사모는 대답도 없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멸시의 잔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박사모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때는 학부모들에게 머리가 조아려질 정도로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곳에서는 이름 없는 아줌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업무 일지를 적었습니다. 글씨체만큼은 여전히 정갈하고 고닫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택배기사 김군이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는 제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늘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호칭에 잠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새벽 공기가 곧 폭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관리소장이 경비실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부녀회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제 심장이 불길한 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중앙광장 쪽에서 박사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낡은 일지 기록이 무색하게도 박사모의 손목에 있어야 할 그 비싼 시계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비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굉음을 냈습니다. 박사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고 그녀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계,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없어졌다고. 당신이 가져갔지?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짚어 겨우 몸을 지탱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 낮은 목소리는 박사모의 고함에 묻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모는 관리소장을 흔들며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까 아침에 택배 넣어준다고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온 게 누구야?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아침 8시경 박사모의 집 현관 앞에 택배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며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입구에서 상자만 내려두고 10초 만에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시계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으로 하나둘씩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주민들도 이제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쟁이 최 씨가 다가와 은근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아까 경비실 앞에서 부스럭거리던 게 수상하더라니.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수치심이 올라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모는 이제 제 경비복 주머니를 뒤지려 달려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간신히 그녀를 말리며 저에게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선생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돌려드리면 없던 일로 해주신답니다.
저는 관리소장의 비겁한 말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동료조차 이미 저를 범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제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교사의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제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이 끝까지 잡았대네. 경찰서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때 단지 입구에서 제 아들이 보낸 택배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며 보낸 보약 상자였습니다. 박사모는 그 상자를 발로 툭 차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이런 거 살 돈은 있고 명품 시계 살 돈은 없어서 훔친 거야? 저는 아들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신의 명예보다 아들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비웃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이 끔찍한 악몽에서 저를 깨워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저의 삶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예비 신부랑 같이 갈게요. 아침에 받은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도둑으로 몰린 엄마의 얼굴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결국 박사모의 기세에 눌려 제 개인 사물함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열쇠 꾸러미를 떨리는 손으로 조작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사물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물함 안에 든 소박한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돋보기 안경,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비상용 믹스커피 몇 봉지뿐이었습니다. 사물함 문이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내용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순간 박사모가 비명을 지르며 사물함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주민들은 이제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평소보다 걸음을 빨리하며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들으라는 듯 혀를 끌걸 차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두 손을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맞잡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이라 믿고 지냈던 이들의 서늘한 침묵과 편견이 그 무엇보다 무섭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범인이 되는 것이라고 수백 번을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이 보낸 보약 상자가 뒹굴던 바닥을 보니 도저히 도시락을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까끌거렸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꽉 막혀 답답했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 한 모금을 억지로 삼켜보려 했지만 부어오른 목구멍은 그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소 친절하게 굴던 동네 소문쟁이 최 씨가 슬그머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탐욕이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정말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사람들 말이 너무 무섭다고 은근슬쩍 저를 떠보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떨리는 입술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알고 제가 안다며 저는 떳떳하다고 겨우 대답을 쥐어짜냈습니다. 최 씨는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듯 고개를 까닥이며 돌아섰고 멀어지자마자 다른 주민들과 모여 수군거리는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느껴져 깊은 고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리소장이 다시 찾아와 저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이 귀찮은 일을 빨리 치우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받는 대신 제가 매일같이 꼼꼼히 적어온 낡은 일지 기록을 펴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박사모가 택배를 받았던 시간과 정황이 초 단위로 적혀 있었지만 소장은 일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정직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복 소매로 눈가에 맺힌 물기를 훔쳐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다면 저는 죽어도 아들의 결혼식장에 당당히 들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사모의 동선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모는 시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 직전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시계가 집안에 없다면 이미 밖으로 나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 오전 박사모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에 내놓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시계가 그곳에 있을 리는 없겠지만 무언가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둠의 장막이 아파트를 무겁게 덮을 때까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실의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경비복을 벗는 대신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려 손전등을 챙겨 들고 어둠 속 분리수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정이 넘은 아파트 단지는 무거운 정적에 잠겨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웠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단지 사이를 훑고 지나가며 제 뺨목을 때렸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박사모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해 제 어깨를 적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헤칠 때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왜 여기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나 싶어 눈물이 났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안경 렌즈를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옷소매로 안경을 닦아내며
어둠 속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와 몸을 떨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정말로 파렴치한 도둑으로 오해받아 영영 낙인이 찍힐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 빗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늘 무뚝뚝하게 택배를 나르던 김군이 검은 우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주며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군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묘한 동질감과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군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박사몬의 쓰레기를 확인하려는 것이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가 뒤지던 무거운 봉투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김군은 박사모가 유독 CCTV가 없는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박사모의 쓰레기를 하나씩 신중하게 분류했습니다. 김군은 택배 배달을 다니며 박사모의 갑질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털어놓으며 제가 범인일 리 없다고 굳게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믿어준 단 한 명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청년의 따뜻한 친절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손끝에 날카로운 종이 조각들이 가득 든 작은 비닐 주머니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가위나 파쇄기로 아주 잘게 잘린 문서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제가 찾는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모가 굳이 가위로 잘게 잘라버린 문서라면 분명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추위에 고바들었지만 가슴만은 희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김군은 저를 경비실 입구까지 바래다 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김군이 떠난 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니 조각들은 마치 복잡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조각 하나하나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몇 시간을 매달린 끝에 단어 몇 개를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모으던 제 눈에 보험금 지급 거절과 허위 신고,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책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종이 조각들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밤새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조각들을 드라이기로 하나하나 말리고 조심스럽게 이어 붙이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행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손마디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보내왔고
눈앞은 자꾸만 침침해졌지만 저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들이야말로 제 무너진 명예와 아들의 장래를 지켜줄 유일한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각 하나를 맞출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분노가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문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3년 전 박사모의 이름으로 청구된 명품 가방 분실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항목에는 고의적 분실 의심과 허위 신고 정황 포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시계 도난 사건 역시 3년 전과 같은 수법을 쓰려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힘없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지 안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사모가 평소보다 더 화려한 차림을 하고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느냐며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신중했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3년 전 명품 가방 사건 때 보험사가 왜 지급을 거절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박사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여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며 증거가 있느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밤새 정성스럽게 맞춘 문서 조각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사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온 제 결백은 바로 이 종이 조각들이 증명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모가 갑자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고 단지 입구로 경찰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2명의 순경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박사모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작된 종이로 자신을 협박까지 한다며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려 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차가운 눈빛으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철컥거리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제 여린 피부에 와닿는 순간 저는 전신이 마비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수많은 주민의 시선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몸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도둑이었네. 교사 출신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나 봐.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제 귓전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무거운 절망감이 차올랐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사모의 승리감에 젖은 사악한 미소가 제 뒤통수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하얀 조명은 마치 제 죄를 추궁하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째 계속되는 강압적인 조사 속에서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자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들의 무너지는 듯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야? 장모님 댁에서 경찰서 간 거 다 아셨대. 결혼식 취소하자고 난리야. 아들의 절규가 송곳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후벼 팠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비명 같은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제 목소리는 젖은 모래처럼 갈라져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이라는 이름이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망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가 한 사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든 채 땀 범벅이 된 택배기사 김군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가슴에 꽉 품고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던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대로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끝나버리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헬멧을 쓴 젊은이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배달일을 하던 김군이었습니다. 김군은 숨을 헐떡이며 제 옆자리에 앉더니 형사님에게 낡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제 오토바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날 밤 박 사모님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습니다. 취조실 안의 작은 모니터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박 사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자신의 손목에서 뺀 고가의 시계를 명품 가방 깊숙한 안감 속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 그 고집불통 노인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저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군이 제 거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군은 나지막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선생님이 급식비 내주셨던 그 배고픈 꼬마. 그 녀석이 바로 접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친절이 오늘날 저를 구원하는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니라 당당히 마주할 때였습니다. 저는 곧장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 명숙입니다. 내일 오전 주민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늘 입던 얼룩진 경비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에는 박사모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를 부른 거야? 경찰서에서 아주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김군이 가져온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수군거림은 멈췄습니다. 박사모가 시계를 가방에 숨기는 장면, 그리고 보험 사기를 모의하며 비웃는 통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사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고 그녀를 두둔하던 주민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깟 명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제 자존심을 깎으며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미안함에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몇몇 분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김군이 건네준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어느 때보다 눈부셨고 제 구두 소리는 경쾌하고 당당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떠나는 길, 창밖으로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좌석에는 고개를 푹 숙인 박사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환하게 웃으며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저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